여러분, 혹시 이런 불안한 마음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을까? 혹시 내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건 아닐까? 지금 우리 세대 60대, 70대는 가족을 사랑한 만큼 더 깊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스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놓아주는 순간, 진짜 사랑이 시작된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의미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제는 내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시장 골목, 새벽 햇살이 간판 위로 걸릴 무렵, 김정자 할머니는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떡국 한 그릇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혼잣말을 했다. 오늘은 애들이 오려나 아니지. 요즘은 손주 학원 때문에 바쁘다 했지. 전화벨은 오늘도 울리지 않았다. 대신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멜로디가 허전한 집안을 채운다. 사랑으로 당신을 위해.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노래는 남편이 생전에 자주 부르던 곡이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엔 누구에게도 말 못한 깊은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정자 할머니는 이 동네에서 인심 좋은 사람으로 유명했다. 시장에 가면 상인들이 할머니, 오늘도 많이 사세요. 덤 하나 더 얹어드릴게요. 하며 인사했다. 할머니는 늘 이렇게 대답했다. 에구, 고맙네. 나도 애들한테 덤처럼 살다가 가야지 뭐. 그녀는 늘 베풀었다. 명절이면 시장에서 고기며 과일을 한가득 사서 자식들 집에 보냈고, 손주 용돈도 빠지지 않았다.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딸의 말에도 할머니는 늘 웃었다. 아니야, 나라도 이렇게 해야 애들이 마음이 따뜻하지.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주는 게 행복이다. 하지만 그 마음의 밑바닥엔 두려움이 있었다. 내가 아무도 돌보지 않으면 나도 잊혀질지 몰라.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둘째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급히 돈 좀 필요해요. 이번에 사업이 잘 안 돼서. 정자 할머니는 말없이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 남편이 남긴 유일한 퇴직금 일부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송금 버튼을 눌렀다. 며칠 뒤 큰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동생한테 돈 또 보냈어요? 엄마 그렇게 하다간 진짜 남는 거 없어요. 괜찮아. 자식 일인데 어쩌겠니? 나중에 잘 되면 또 갚겠지.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남편의 흑백 사진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당신이라면 나처럼 했겠지? 그녀는 그렇게 묻고 혼자 대답했다. 그치만 요즘은 세상이 너무 달라졌어. 몇 달 뒤 일이 터졌다. 할머니가 전 재산을 아들에게 보낸 사실을 알게 된 큰딸이 결국 폭발했다. 엄마, 이제 진짜 정신 차려요. 동생은 엄마 돈으로 계속 버텨온 거예요. 사업이 아니라 도박이래요. 순간 할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렸다. 도박? 믿을 수 없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하나였는데 그게 멍청한 선택이었다니. 그날 밤 집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노래조차 멎은 듯했다. 할머니는 서랍 속에서 통장을 꺼내 들었다. 잔액 9,200원. 그 숫자가 마치 자기 인생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며칠 후 아들은 연락이 끊겼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딸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엄마, 이젠 그만하세요. 이제라도 엄마 자신을 좀 챙기세요. 하지만 정자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불 꺼진 거실에 앉아있던 할머니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 해왔던 베풀미 사실은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었다는 걸. 외로움이 무서워 자꾸 무언가를 주며 관계를 붙잡으려 했던 것. 그런데 결국 남은 건 통장 잔액과 허무뿐이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많이 준 걸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사진을 다시 쥐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여보, 난 그냥 그 애들이 행복하길 바랐을 뿐이야. 그날 이후 정자 할머니는 시장에 나가는 걸 멈췄다. 던져주던 놈도 인사도 사라졌다. 하루 종일 라디오만 틀어놓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라디오에서 법륜 스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집착을 놓아버리면 오히려 사랑이 생깁니다. 그 한 문장이 할머니의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렸다. 그녀는 처음으로 손에 쥔 리모컨을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놓아버리면 사랑이 생긴다고? 그날 밤 정자 할머니는 그 말을 수십 번 되뇌었다. 그리고 다음 날 처음으로 아무것도 사지 않은 빈손으로 시장을 걸었다. 시장의 바람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가벼웠다. 오늘은 나부터 챙겨볼까? 그녀는 국밥집에 들러 혼자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시켰다. 그 순간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래, 이제는 내 차례야. 그날 저녁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야, 내가 힘든 거 다 이해해. 하지만 이제 그만하자. 엄마는 더는 도와줄 수가 없어. 한참 동안 전화기 너머는 조용했다. 그리고 들려온 건 짧은 한마디였다. 그래요, 엄마. 미안해요. 그 한마디에 할머니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동안의 미안함, 후회, 서운함이 한꺼번에 흘러내렸다.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진짜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유리창에 비친 할머니의 얼굴은 오래된 사진처럼 잔잔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는 나도 좀 살아야지. 그날 이후 정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시장을 걸었다.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면서도 예전처럼 무언가를 사거나 나눠주지 않았다. 대신 환하게 웃었다. 이젠 넌 말고 내 하루를 나눠줄래요? 그녀의 인생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몇 달째 소식 없던 아들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나 집에 가도 돼요?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제는 우리 얘기 좀 하자.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숨소리가 오랜 시간 멀어졌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오랜 침묵 끝에 아들이 찾아왔다. 문 앞에 서 있던 그는 예전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다. 수척한 얼굴,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 엄마, 나 좀 들어가도 돼요? 정자 할머니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집 안에는 아무 말도 없었다. 그저 오래된 시계 초침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메웠다. 식탁 위엔 따뜻한 미역국과 김치 몇 가지가 놓여 있었다. 아들은 수저를 잡았다가 멈칫했다. 이거 내가 좋아하던 미역국이네. 응, 내 생일이잖아. 기억하더라. 그 한마디에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엄마, 난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요. 그때 돈 받을 자격도 없었는데 그걸 도박으로 다 날려버렸어요.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아들의 그릇에 올려놓았다. 괜찮다. 그걸로 내가 배운 거면 그걸로 됐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 순간 아들은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비 오는 날 젖은 옷을 말려주던 어머니의 손. 새벽에 도시락 싸며 하품하던 얼굴. 엄마, 나 그때 진짜 엄마 고마웠는데 표현을 못했어요.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럼 이제 해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날 밤 아들은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빚 독촉, 사업 실패, 친구의 배신, 그리고 엄마한테 손 벌릴 수밖에 없었던 그 초라한 자존심까지. 엄마는 항상 내 편이었는데 난 그걸 이용했어요.
그의 눈가엔 눈물이 고였다. 정자 할머니는 조용히 그 눈물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사람이 누구나 실수는 한다. 근데 말이야, 그 실수에서 멈추면 죄가 되지만 거기서 배우면 그건 인생이 되는 거야. 그녀의 말은 마치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긴 한 줄의 시 같았다. 아들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엄마, 나 다시 시작할게요. 이번엔 진짜 제대로 살아볼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근데 이번엔 엄마 도움 없이 해봐라. 내 두 발로 서야 너도 나도 편해진다. 그 한마디에 아들은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그것은 꾸짖음이 아니라 놓아주는 사랑의 선언이었다. 며칠 뒤 아들은 경기도의 작은 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새벽마다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창가에 서서 아들의 출근길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뒷모습에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젠 내 인생을 살아라. 이웃들도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은 할머니를 반갑게 맞이했다. 할머니,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에이, 이제 좀 덜 쓸쓸해서 그래요. 할머니는 웃으며 시장 한켠의 라디오 가게 앞을 지나쳤다. 그날 라디오에서 들려온 말이 그녀의 걸음을 멈추게 했다.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래, 난 이제 그걸 조금은 알겠어. 시간이 흘러 가을이 찾아왔다. 아들은 성실하게 일하며 차근차근 빚을 갚아나갔다. 그는 매달 작은 봉투를 들고 어머니 집을 찾았다. 엄마, 이번 달엔 조금밖에 못 드려요. 정자 할머니는 그 봉투를 돌려주며 말했다. 됐어. 그 돈은 내 인생 미천으로 써. 이제 나는 내가 건강하게 밥 먹는 게 제일 고맙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곁에서 바라보는 믿어주는 사람이 되었다. 집안엔 더 이상 엄마, 돈 좀 하는 전화가 오지 않았다. 대신 엄마, 밥 먹었어요? 이번 주말엔 같이 시장 갈래요? 이런 소소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시장에 갔다가 할머니는 오래된 국밥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그곳은 남편과 처음 만났던 장소였다. 그녀는 혼자 자리에 앉아 따뜻한 국밥을 주문했다. 국물 한 숟가락을 뜨는 순간 문득 눈물이 흘러내렸다. 여보, 나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사랑은 참는 게 아니고 붙잡는 게 아니고 놓아주는 거였어요.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웃었다. 눈물에 젖은 그 웃음은 서글프면서도 평안했다. 그 순간 라디오에서 들려왔다. 놓으면 비로소 보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이.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그날 밤 정자 할머니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첫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언젠가 애들이 다 커서 나 떠나면 나도 내 인생을 다시 살아야지. 그 문장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웃었다. 이제야 그 약속을 지키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시장으로 향했다. 이웃들이 반갑게 인사했다. 할머니, 오늘은 뭘 사러 오셨어요? 그녀는 가볍게 대답했다. 오늘은 그냥 나를 좀 사러 왔어요. 주변 사람들이 웃었고 할머니도 웃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작은 화분 하나를 들고 있었다. 자기 자신을 돌보라는 스님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 화분엔 하얀 국화가 피어 있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이제야 내 마음에도 꽃이 폈네. 며칠 후 아들이 손주들과 함께 집에 찾아왔다. 엄마, 우리 가족 사진 새로 찍자. 그 말에 정자 할머니는 놀란 듯 웃었다. 그동안은 내가 찍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구나. 오랜만에 들려온 셔터 소리가 그녀의 마음에 새겨졌다. 그 사진 속에는 돈도 희생도 후회도 없었다. 오직 서로의 미소만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기도했다. 오늘도 잘 놓아버려서 참 다행이다.
라디오에서는 다시 그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사랑으로 당신을 위해.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오늘은 그 노래가 외롭지 않았다. 이제는 놓아버렸으니까. 그 안에서 진짜 사랑이 자라고 있었으니까. 우리의 부모님 세대, 그리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존중이고, 베풀문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놓아주는 순간, 비로소 사랑이 자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이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이야기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마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아침마다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와 창가의 초록 화분들, 그리고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좋은 아침이에요라는 인사. 그곳에 사는 67세 박영우 씨는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을 규칙적으로 시작한다. 삼성전자에서 35년간 근무한 뒤 62세에 퇴직한 그는 퇴직금 1억 5천만 원과 연금으로 매달 250만 원을 받으며 조용하지만 단단한 인생을 살고 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이 늘 평탄했던 것은 아니다. 젊은 시절 그는 아버지처럼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왔다. 퇴근 후에도 아이들 학원비를 대느라 잠을 줄였고 부모님 병수발을 하며 빚까지 졌다. 그때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가족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은퇴를 앞두고 그 신념이 흔들렸다. 직장 동료들이 하나둘씩 퇴직금을 투자하다가 실패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부동산, 코인, 음식점 창업. 한때 친구였던 사람들의 얼굴이 뉴스 속 퇴직자 사기 피해 기사로 나올 때 그는 두려움을 느꼈다. 나도 뭔가 해야 하나.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늙어 죽을까봐 겁난다. 하지만 그때 아내의 한마디가 그의 생각을 바꿔놓았다. 여보, 당신은 평생 남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는 우리 둘 조용히 우리만을 위해 살면 안 될까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영호 씨의 가슴에 오래 남았다. 그는 처음으로 놓지 않기를 선택했다. 돈을 굴리지 않고 재산을 나누지 않고 자식들에게조차 내가 도울 수 있을 때만 돕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그 선택은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다. 아니, 자식이 어려워한다는데 돈 좀 주지 그래요? 노인네가 돈 쥐고 있으면 뭐해요? 어차피 다 애들 거지. 하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다. 이건 내가 땀 흘려번 돈이야. 내 인생의 마지막은 내가 책임질 거야. 그의 원칙은 단호했다. 퇴직 후 받은 퇴직금은 세 곳으로 나누었다. 하나는 국민연금 외 개인연금 계좌로, 둘은 S&P 500 ETF와 국내 채권형 펀드에 분산 투자했다. 마지막으로 3천만 원은 비상금 통장으로 남겨두었다. 자식에게는 단호히 말했다. 내가 병원비 쓸 돈이 없으면 그때 너희가 도와줘. 지금은 내가 내 인생을 지킬 차례야. 그 결단은 처음엔 가족들에게 낯설고 차가워 보였다. 특히 큰아들 민수는 불만이 많았다. 아빠, 친구 아버지는 가게 창업 자금도 대줬다던데 우린 왜 그렇게 못해요? 영우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차를 천천히 마셨다. 민수야, 내가 세상에 나가려면 내 두 발로 서야 한다. 아빠가 돈으로 너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순 없어. 민수는 삐쳤지만 아버지의 눈빛에서 단단한 확신을 느꼈다. 그날 이후 그는 스스로 사업을 시작했고 몇 년이 지나 독립해 가정을 꾸렸다. 반면 영호 씨의 동기 최 과장은 달랐다. 퇴직 후 자식의 카페 창업을 도와주며 1억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2년 뒤 카페는 문을 닫았고 자식과의 관계마저 소원해졌다. 너무 일찍, 너무 많이 줬어. 최 과장의 한숨은 영호 씨에게 놓지 않는 사랑의 소중함을 더 절실히 느끼게 했다. 그는 그렇게 자기 삶을 지키는 법을 배워갔다. 아침엔 근처 공원에서 40분씩 걷고
점심엔 시장에서 7,000원짜리 백반을 먹는다. 식사 후에는 늘 습관처럼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일기를 쓴다. 그의 일기장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돈에 휘둘리지 않고, 관계에 휘말리지 않는 삶. 그게 진짜 자유다. 하지만 세상이 그를 시험하는 날은 갑자기 찾아왔다. 지난해 겨울, 둘째 딸이 전화를 걸어왔다. 아빠 죄송한데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망했어요. 전세금이 급하게 필요해요.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얼마나 필요하니? 한 4천만 원 정도요. 아빠, 조금만 도와주세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한참의 침묵 끝에 영호 씨는 조용히 말했다. 지금은 어려워도 넌 너의 가정을 지켜야 해. 아빠는 내가 다시 일어설 힘을 믿는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대신 싸워줄 순 없단다. 딸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빠, 나 실망했어요. 그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사랑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믿어주는 것이다. 며칠 뒤 딸은 스스로 대출을 받아 집을 지켰다. 그리고 몇 달 후 직장에 재취업했다. 그녀는 어느 날 아버지 집을 찾아와 조용히 말했다. 아빠, 그때 정말 미웠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가 나를 진짜 어른으로 만들어준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영호 씨는 오랜 시간 꽉 쥐고 있던 마음이 풀어지는 걸 느꼈다. 그는 딸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이제야 알겠지? 아빠가 왜 안 도와줬는지. 딸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는 거실에 앉아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겨울밤 먼 빌딩 사이로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났다. 이게 바로 내가 지키고 싶었던 삶이구나.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베풀지 않아도 외롭지 않았다. 가르치지 않아도 자식이 성장했다. 붙잡지 않아도 사랑이 남았다. 그날 일기장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놓지 않았기에 무너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누구보다 단단했던 그에게도 곧 예상치 못한 또 한 번의 선택의 순간이 찾아온다. 그의 노후를 뒤흔드는 가족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무렵이었다. 박영호 씨의 집 거실 창가에는 언제나처럼 작은 국화 화분이 놓여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화분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날도 평소처럼 라디오를 켜려던 순간 전화 한 통이 울렸다. 아빠,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순간 그의 손에서 물조리개가 떨어졌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 했다. 아내는 갑작스러운 심장질환으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 의사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치료는 가능하지만 재활에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우 씨는 병실 문 앞에 서서 눈을 감았다. 이제 내가 지켜야 할 건 나 자신이 아니라 당신이구나. 퇴직 후 오랜만에 맞닥뜨린 위기였다. 그동안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안정되어 있던 일상이 무너졌다. 병원비는 한 달에 200만 원이 훌쩍 넘었고 재활 기간 동안 간병비까지 합치면 매달 300만 원이 필요했다. 아빠, 우리도 조금 도와드릴게요. 아들 민수와 딸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아빠가 준비해둔 게 있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지만 마음속은 흔들리고 있었다. 혹시 내 선택이 너무 이기적이었던 건 아닐까? 아내까지 이렇게 아프면 이제는 내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건 아닐까? 밤마다 그는 병실 의자에 앉아 잠들지 못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심의 불빛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끝없는 고민이 맴돌았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나 미안해요. 내가 아파서 당신 노후까지 망치는 거 아닌지. 그 말에 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런 말 하지 마. 당신이 있었기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그는 처음으로
마음속의 결심을 확인했다. 내가 당신 지키려고 이렇게 아껴온 거야. 이제 이 돈은 쓸 때가 됐어. 그는 망설임 없이 비상금 통장을 열었다. 3천만 원을 병원비로 지출했다. 하지만 그는 그 돈을 쓰면서도 후회하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 돈은 이제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쓸 줄 알아야 할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오랜 시간 쌓은 원칙 중 하나를 떠올렸다. 아껴야 할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다. 아내는 서서히 회복되었다. 며칠 뒤 병실 창가에 햇살이 비치던 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보, 나 정말 고마워요. 근데 있잖아요. 당신 덕분에 나보다 당신이 더 단단해졌네요. 그 말에 그는 조용히 웃었다. 당신이 버텨줬으니까 그래. 우리 이제부터는 진짜 우리만 생각하자. 그 후로 두 사람은 병원 근처 재활공원에서 매일 산책을 했다. 손을 잡고 걷는 길, 벚꽃이 흩날리는 봄의 오후. 그때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이게 진짜 노년의 사랑이구나. 누군가를 위해 무리하지 않고 함께 걸어가는 것. 아내가 재활치료를 마치고 퇴원하던 날, 그는 병원 앞 약국에서 작은 카드를 샀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그는 그 카드를 아내의 가방에 몰래 넣었다. 시간은 다시 흘렀고 아내는 완전히 회복했다. 이제 두 사람은 주 2회 복지관에서 무료 봉사활동을 한다.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고 노후 생활에 대한 상담도 해준다. 영우 씨는 그곳에서 자주 이런 말을 한다. 여러분, 인생 후반전엔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손을 맞잡는 게 중요해요. 자식에게, 돈에게, 세상에게 매달리지 말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 나란히 걷는 게 제일 큰 행복이에요. 그의 말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한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그 말 꼭 우리 남편한테도 해주고 싶네요. 그날 복지관 강의실 안에는 조용한 울음과 따뜻한 미소가 함께 번졌다. 그날 밤 영우 씨는 다시 일기장을 폈다. 오랜 시간 동안 써왔던 그 노트의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었다. 젊을 땐 주느라 바빴고 중년엔 버티느라 바빴다. 이제는 놓지 않아서 행복하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거실 불을 끄며 아내 옆으로 갔다. 여보, 내일은 어디 갈까? 응, 오랜만에 지리산 가볼까? 좋지. 거기 봄꽃이 한창이래.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릴 때마다 그들은 지난 세월의 상처가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요즘 영호 씨는 새벽마다 습관처럼 같은 말을 되뇌며 하루를 시작한다. 오늘도 무리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자. 그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무리하지 않는다. 그 대신 자신의 평온함으로 주변을 따뜻하게 만든다. 그의 자식들은 말한다. 우리 부모님 참 단단하고 멋지다. 퇴직 후에도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욕심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삶을 지키는 법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제 매달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작은 텃밭에서 토마토를 키우고 이웃들과 나누는 커피 한 잔 속에서 행복을 느낀다. 노후는 돈이 아니라 마음의 습관으로 사는 거야. 붙잡지 말고 흘러가게 두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더라. 늦은 오후 창문 너머로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오늘도 조용히 웃었다. 그래, 나는 지금이 제일 좋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남편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서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노후 준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가구주 중 약 69.7%가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연령대별로 보면 50대는 83.1%, 40대는 80.6%, 30대는
74.1%로 연령이 높을수록 준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또한 준비 방법으로는 국민연금이 59.1%로 가장 많이 선택됐습니다. 이 통계만 보더라도 국민연금과 자산준비가 노후 생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노후준비 실태조사에서는 노후준비지수 평균이 69.9점으로 5년 전 대비 2.4점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 영역과 건강 영역에서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 점수는 2019년 60.3점에서 2024년 67.6점으로 상승했지만 건강 영역이 74.5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재무 준비 쪽이 여전히 뒤처져 있다는 평가입니다. 더욱이 국내에서는 국민연금연구원 자료 기준으로 중고령자, 즉 50대에서 60대가 노후에 적정하게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비가 부부 기준으로 월 평균 약 268만 원, 개인 기준으로는 월 평균 약 165만 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렇듯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제시된 상태에서 준비 정도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은 실제로 위험한 노후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그 경고는 통계로도 분명합니다. 최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처분 가능 소득 기준으로 2021년 37.7%에 이르렀고,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약 13.1%의 거의 3배 수준입니다. 즉, 노후 준비가 미흡하거나 자립 기반이 약한 노년층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산 대비 저축률과 인구 고령화의 결합이 가계 저축률을 낮추는 원인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고령자, 즉 65세 이상 인구의 평균 저축률이 2002년 약 9%에서 2030년에는 약 6%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인구가 고령화될수록, 그리고 평균 수명이 길어질수록 개인과 국가 모두 저축과 연금 부담이 커지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령 가구의 소득 구조 변화를 분석한 자료에서는 65세 이상 가구주의 가구가 전체의 약 24%를 차지하며 향후 2052년에는 이 비율이 약 5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노년 세대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연금, 자산, 부동산 등 다양한 축을 통한 노후소득 기반이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차례 보고되었습니다. 이 모든 통계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노후를 위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리고 자기 책임으로부터 눈을 돌리면 결국엔 매우 힘든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사실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43.3%의 고령자가 노후 준비를 못했다고 느끼고 있으며, 부부 기준 적정 노후 생활비가 제시된 가운데 평균 연금 수급액이 여전히 낮은 현실이 맞물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수많은 연구에서는 퇴직 이후 수입 구조의 안정화, 연금 외 자산 다각화, 노후 생활비 적정선 확보 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해외 연구들도 비슷한 구조를 확인합니다. 인구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된 국가들의 연구에서는 고령화가 저축률 하락과 노후 대비 취약성 증가로 이어진다는 흐름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 비교 연구에서도 노후 준비와 관련해 개인 저축, 연금, 사회 참여가 결합된 형태가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노후 준비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서 생활 습관, 건강, 관계망, 자산 관리 등 복합적 준비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노후는 준비하지 않음에서 오는 불안과 위기, 그리고 어떻게 준비했느냐에서 나오는 안정과 여유가 결정됩니다. 위의 통계들이 증명하듯 지금 이 순간에도 준비의 격차는 노년의 삶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분명합니다.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준비가 남은 생애의 품격을 결정한다는 거요.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노년기에 맞닥뜨린 다양한 어려움과 그 속에서 선택이 얼마나 삶의 궤적을 바꾸는지를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함께 보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정부와 지자체가 이미 시행 중인 정책들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10백만 시니어를 위한 행복한 노후 정책에서 주택, 식사, 방문 돌봄 강화 등을 통해 저소득 및 중소득, 노년층의 생활 안정을 꾀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정책에서는 실버타운형 복합주택 공급, 경로식당 확대, 그리고 노인체육시설 활성화 등을 통해 신체적 사회적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후준비지원법이 2021년 12월 개정되면서 광역과 기초지자체 전달체계가 확대되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 법 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북 김제시, 서울 성동구 등 9개 지자체가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노년층을 위한 진단, 상담, 교육, 사후관리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기본연금 확대와 만 60세 이상 시니어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노인 고용 및 사회활동 지원 계획에서는 노인 일자리 비중을 2027년까지 시니어 인구의 1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되어 있으며 이미 연간 수십만 명의 시니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한 희망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역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실질 조언을 드리자면, 첫째로 지역 노후준비지원센터 또는 기초지자체 복지담당 부서에 문의해 노후준비 진단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보셨듯이 재무, 건강, 대인관계, 여가 등의 종합진단 없이 무작정 도와주거나 너무 많이 베풀면 오히려 관계가 무너지고 노후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후라도 전화에 가까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후준비 진단 및 상담 서비스 일정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둘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세요. 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적절한 활동과 수입이 있다면 심리적 자존감이 유지되고 관계망이 활성화되어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예컨대 경로당 환경정리, 학교 앞 교통지도, 지역 배달 도우미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셋째, 홈케어 및 지역 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주목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2018년부터 지역 포괄 돌봄 정책을 통해 노인이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며 돌봄, 의료,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범 사업을 운영해 왔고, 최근에는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통합의료 지원 시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집 안 또는 근처에서 건강검진, 재활, 방문 간호가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병원비 걱정이나 이동의 불편함을 줄이고자 한다면 해당 지역의 돌봄 사업 신청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의 사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일본은 급속한 고령화 대응을 위해 노인 일자리 확대와 시니어 리빙 커뮤니티 조성 등을 강화하고 있고, 독일은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노인 돌봄과 병원 입원의 중복을 줄이는 방식으로 비용을 통제해 왔습니다. 한국 역시 장기요양보험제를 도입해 노인의 가사와 신체활동 보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 제도를 보완해 지역사회 방문형 돌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의 경험은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건강, 관계, 사회 참여, 돌봄까지 다차원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노후를 위한 준비는 내가 무엇을 놓아야 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를 아는 데서 비롯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를 활용해 진단, 참여, 돌봄의 순서를 밟고 해외 선진국의 통합 돌봄 모델을 참고해 내 삶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작은 행동을 하나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책상 위에 연금, 저축, 건강검진, 관계 체크리스트를 꺼내 적어보세요. 나는 지금 나를 위해 무엇을 놓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세요. 이 질문이 여러분의 노년을 조금 더 단단하고 평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주변 복지센터에 전화해 보시죠. 정부가 마련한 제도도 여러분을 위한 하루도 지금 시작입니다. 저와 함께 지금 바로 한 발 내디뎌 볼까요? 누군가는 모든 것을 주려다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고 또 누군가는 놓음으로써 평안을 얻었습니다. 한쪽은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며 자신을 잃어버렸고 다른 한쪽은 자식에게서 한 발 물러나며 서로의 행복을 지켜냈습니다. 같은 세월을 살았지만 노년의 무게는 그렇게 달랐습니다. 서울의 한 골목 어귀 좁은 식당의 형광등 불빛 아래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어 살다 상처받은 그분은 이제 혼자서 조용히 국을 끓이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갑니다. 반면 같은 나이에 또 다른 어머니는 매일 새벽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친구들과 웃으며 커피를 나눕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산다. 그 한마디에 세월의 지혜와 용서 그리고 자유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노후의 삶은 이렇게 다릅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누구의 부모,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으로 자신을 정의하고 누군가는 그저 나로 존재하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차이는 돈에서 오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옵니다. 베풀지 않아도 미움받지 않고 주지 않아도 사랑받는 사람. 그것이 진짜 어른이고 진짜 어머니이며 진짜 아버지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고 희생하고 양보해왔던 여러분. 이제는 조금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웃고 자신을 위해 밥을 차리고 자신을 위해 꽃을 사도 됩니다. 그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평생 누리지 못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노년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인생의 두 번째 봄입니다. 누군가는 후회 속에서 지난 날을 붙잡고 울지만 누군가는 남은 날을 사랑하며 웃습니다. 그 차이는 아주 작습니다. 놓을 줄 아는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가. 이 한 끝이 인생의 마지막 장을 바꿔 놓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젊은 시절 자식이 처음 걸음을 뗐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이제는 여러분이 걸음을 떼야 할 차례입니다. 남을 위한 발걸음이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한 첫걸음. 그 길의 끝에는 외로움이 아니라 평안이, 후회가 아니라 감사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도 자신을 위해 차 한 잔을 끓이는 노인의 손끝에는 지난 세월의 슬픔이 아니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나는 이제야 진짜 나로 살고 있다. 그 목소리에 울컥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 그 길을 꿈꾸기 때문이겠죠. 삶의 마지막은 잃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배우는 시간입니다. 사랑을 배운 나이, 이별을 견딘 나이, 그리고 드디어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나이. 그 나이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놓아봅시다. 집착을 놓고, 체면을 놓고, 비교를 놓고, 그저 오늘의 햇살을 온전히 느끼며 살아봅시다.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분명 봄이 피어날 겁니다. 행복한 노후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도 세상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의 노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조금 덜 베풀고, 조금 더 웃고, 조금 덜 걱정하고, 조금 더 사랑하세요.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흘러가지만 여러분의 하루만큼은 천천히 흘러가도 괜찮습니다. 그 천천함 속에서 진짜 행복이 자랍니다. 오늘 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제 괜찮다. 나는 나로 충분하다. 그 한마디면 됩니다. 그 한마디면 여러분의 노년은 이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건 살아가는 법이 아니라 놓는 법일지도 모릅니다. 잡지 않으니 오히려 가까워지고, 기대하지 않으니 오히려 감사가 생깁니다. 이제는 그렇게 품위 있는 노년으로 살아가 봅시다.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무리하지 않는 하루, 집착하지 않는 하루,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당신, 이제는 그 사랑을 자신에게 돌려주세요. 그것이 진짜 효도이며 진짜 행복입니다.